대한민국의 핫뉴스, 서울의 이슈를 화끈하게 풀어봅니다. 화끈한 시사토크 진행을 맡은 김준일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 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례부터 이와 관련된 노동 이슈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신유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정규직 전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직접 고용되는 직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고요. 정년은 보장되지만 급여나 수당은 낮습니다. 또 2017년 5월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에 들어온 보안 검색 직원은 다시 시험을 쳐야 됩니다. 공사는 공개 경쟁 채용을 국민에게 공개해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정규직 전환의 쟁점,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먼저 이준석 위원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일거에 이제 대규모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입법 미비 사안들도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실 취임하신 지 3일째 갔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노사 간에 합의가 됐던 사안들도 엎어지게 됐고 그런 것들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규직 전환의 뭐 장점도 있겠지만 반대급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선거 때까지만 해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가 정작 다가오니까 국민들이 이제 좀 실상을 알아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부정적인 면을 좀 더 짚어주셨는데 신유진 변호사가 좀 밝고 긍정적인 면을 좀 짚어주시죠. 저는 사실은 네. 이 문제에 그 숨어있는 핵심 쟁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보안 검색 요원들의 그 직고용 부분에 대해서 자회사로의 고용은 모두 다 환영한다. 그 기존 노조 측에서도 환영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직접 고용 형태라는 점에 대한 논점이 숨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되는 그런 정부가 개입되었다는 문제 때문에 야기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쟁점 실타래를 저희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말씀 나누시죠.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임기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규직화 방식을 놓고 오랜 시간 진통을 겪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월 보안검색 요원 1,900여 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한때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허위로 밝혀졌을 만큼 인천국제공항의 발표는 많은 파장을 낳았습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에 손쉽게 정규직이 되는 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그만해달라는 글에 3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노동계에선 이렇듯 비정규직 규모가 기형적으로 커진 배경으로 1997년 구제금융 사태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민영화, 외주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정규직화 정책은 이런 폐단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조와 기업 그리고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무리한 정규직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정규직화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봅니다. 1996년 노동법이 통과된 이후에 노동유연화가 추진이 됐고요. 그 외환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민영화와 노동유연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굉장히 첨예한 대립 갈등을 보이고 있는 사안들이 한 벌써 20년이 넘은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을 했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선 사흘 만에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거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지금 추진된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대통령께서 방문하시면 정책 의지를 보이는 건 좋습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실제로 다른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방식의 전환을 다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60여 개의 기관에서 실제로 외부 컨설팅을 맡겨가지고 80억 원 가까운 비용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온 결론인데 이것을 이제 많은 곳에서 또 이제 보기에는 자회사 편제는 정규직화의 뭐 완성된 단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기에 하나의 모델로 삼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방문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고른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 시국을 맞아가지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 환경도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보안검색요원을 편제하는 과정 중에서 청원경찰 신분으로 가는 것이 과연 뭐 적절한 처사이냐 아니면 편법적인 처사이냐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 무엇보다도 이 정규직 편제를 통해 가지고 그 시점을 갈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 시점 이전에는 바로 정규직 입사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공개 채용을 하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바로 대통령의 방문인 5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형평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오히려 대통령의 정규직화 방침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더 강한 경쟁을 뚫고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그에 반해 그 전에 그 발표가 있기 전에는 그거보다 약한 경쟁을 뚫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약한 경쟁을 뚫으신 분들이 뒤에 이제 더 강한 경쟁을 뚫으신 분들은 7인척 취업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화에서 오히려 배제되는 형태라는 것이 이 기준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공정하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신유진 변호사께서는 지금 뭐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다시 계속 우리가 그 얘기를 하긴 할 텐데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약간 정치 쟁점화하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무리하게 이것을 과연 추진한 것인가 그러면은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많이 간과되고 이슈화되지 않는 2016년도 인천공항 보안 대란 사건 모두 다 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짚어보자면은 2016년 1월 21일에 환승구역에 있던 31세 중국인 부부 미입국 사건이 있었고요. 2016년 1월 29일에 베트남 남성 자동 입국 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미입국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 1월 29일입니다. 인천공항 폭발물 의심물에 대해서 아랍어로 마지막 경고다라는 경고 메시지 YTN 보도로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 11월 달에는 강제 출국 외국인 2명이 도주해서 1명은 결국 구속됐으나 1명은 아직도 잡지 못한 채로 있고요. 2016년도 2월 3일에는 100억 원대 마약이 무사 통과됐고 물론 범인을 잡았지만 그 범인을 교사범에 대해서는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6년 4월 23일에는 뭐 태국 축구팀 응원단을 가장해서 수십 명이 입국 후 잠적했다. 인천공항 구멍 뚫려 축구팀 응원단 잠적. 이렇게 대대적인 뉴스가 2016년도에 보안 대란이라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문제점으로 인천공항에서 잇따라 미입국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런 불법 체류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미입국한 거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 원인, 진단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잊고 오로지 2017년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서 이 상황을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미입국이 터지면은 그제서야 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막는다는 거는 거의 땜질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는 거는 공공 부분에 대한 모두 비정규직 제로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다면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1,900여 명이에요. 1,902명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이라고 했던 거는 그만큼 그분들이 인천공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안전 불감증 언제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라고만 이거를 굉장히 폄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저는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됐을 형태를 생각해 보면요. 약 1,400명 정도의 인천공항의 공항의 여러 부수 업무를 처리하는 1,400명 정도의 정규 직원이 있고요. 1,900명의 보안 요원이 생긴다고 하고 같은 그 본 회사에 편성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인원의 1,900명이 보안 요원인 회사는 그게 공항공사입니까? 보안 회사입니까? 저는 뭐 굳이 이렇게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은 저는
본 회사, 그러니까 공사가 가져야 될 특성과 보안 회사가 가져야 될 특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인원의 거의 한 60% 이상이 보안 요원인 회사라는 것이 저는 다른 기업 형태에서도 존재하는가 과연 이렇게 예. 묻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직군들 그러면은 공항 내에서 뭐 청소 직군부터 다른 직군들 역시 정규직화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될 것이거든요. 예. 왜 먼저 보안 요원인가? 그리고 저는 자회사의 정규직 형태와 뭐 그렇게 갔을 때 보안 요원들의 어쨌든 근무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지금 뭐 본사 정규직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분들이 뭐 그럴 생각은 전 추호도 없을 거라 믿겠지만은 자회사 정규직일 때는 보안 업무를 덜 열심히 하신다는 의미인지 저는 아까 신 변호사가 짚어주신 어떤 보안들이라는 이런 것들은 실제 이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크게 보안 인력을 관계가 없다. 확충시킨다면 모르겠지만은 같은 분들이 뭐 제가 김준일 뭐 기자한테 제가 50만 원 더 뭐 용돈 드린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취재를 더 열심히 하고 그 전까지 열심히 안 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입금되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관계가 신변호사님. 없다고 예, 하셨는데 예. 사실 그 당시 2016년도에 예. 모든 언론이 짚은 것이 인원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뭐 소방, 보안 이런 처리반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입찰을 거쳐야 돼서 많은 사람들의 그 인원 감축, 인건비 절약 이런 부분에 집중되다 보니까 인천공항의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이렇게 지적을 모든 언론들이 함께 소리를 냈는지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뭐 청소하시는 부분들까지 모두 직접 고용하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굉장히 핵심 업무 공항이라는 거는 보안 업무가 핵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공항 업무가 지금은 서비스직이랑 그리고 임대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그 인천공사에 그런데 그러면 공항이라는 것이 임대업이 주된 사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럴 수 있지라고 대답하시는 할 말이 없지만 인천공항이라는 본 업은 보안 업무가 그 나라의 출입문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핵심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요. 예, 이준석 의원. 2016년에 그래서 공항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 검사에 대한 문제 해법으로 뭘 제시했냐면은 무슨 예. 뭐 AI를 기반으로 한 최신 엑스레이 스캔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예. 오히려 인력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홍보 기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보안 검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리고 어떤 신식 장비를 도입하고 보통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예, 네, 예. 그런 장비를 도입하고 해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면 되겠는데 월급을 올려주면 보안 검색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요. 아니 그 뭐 청소 노동자 하시는 분한테 월급을 올려주면 길거리가 2배로 깨끗해지고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일을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의 네. 논리가 어느 정도 팽팽한데 제가 간단히 정리하고 좀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어쨌든 고용 불안의 위험성, 그러니까 몇 년마다 계속 바뀌는 문제, 그리고 항상 신분의 불안성 이런 것 때문에 일의 업무의 능률이나 이런 효율성 같은 것이 분명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신 변호사님 말씀인 것 같고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 돈 더 입금되면 더 열심히 하고 돈 덜 입금되면 지금 더 그분들이 안 열심히 하는 안 하고 거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고 그래서 있다는 보안 대란이 얘기냐? 일어났다는 겁니까? 라는 지금? 저는 예, 사실은 그 말씀하셨는데, 안전 예. 업무, 그러니까 제가 고용 불안이라든지 고용 안전 부분, 그러니까 고용 안정화 이런 거, 지속적인 고용 이런 거보다는 이 안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예. 사실 안전이란 업무를 외주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안전이라는 위험의 거는- 외주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이 안전이라는 예, 예. 거는 결코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자꾸 수익 창출과 관련해서 인건비 절감, 수익 창출 이렇게 안전을 책임을 비용과 연결시키면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는 결코 누구한테도 물을 수가 없다. 단지 돈 문제를 안전으로 직결시키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5월 10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10일이 기준이 돼서 그 이전 사람들은 면접으로만 이제 채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시험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는데 아주 아까 전에 이준석 최고위원이 더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5월 10일 기준 안 나눴으면은 위장 취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그 미래통합당에서 공격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죠. 위장 취업이라고 한다는 거는 예. 어차피 경쟁을 통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도 모르는 전형에 대해가지고 그리고 뭐 대통령의 방문이나 이런 선제적인 조치 없이 예. 어느 시점에 그 전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부 정보로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친인척들이 취업하고 이런 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공개적인 절차로 이제 다 정규직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 보고 달려드는 다수의 어쨌든 그 수험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5월 12일이란 기준을 없애고 모두가 다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5월 12일이란 기준 없애고 시험을 자, 다 안 보고 다 해야 자, 된다는 아까 신유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자 보안이 잘 되고 튼튼한 공항 안보를 철저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보안 검색 네.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요 모여 있는 100명의 사람 중에 먼저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구분해서 뽑는 게 아니라 제일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항이 가장 안전해집니다. 근데 그 대전제를 지금 무시하고 계속 이제 나누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신유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기준일을 설정한다는 거는 사실상 그 지금까지 우리가 도외시했던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화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의 일입니다. 그러면 신뢰 보호라는 것이 생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랑 이전이랑은 분명히 기준이 낭내는 것이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 뭐 선발 인원 100명이다. 그럼 101명. 나는 101번째인데 나의 그 신뢰 보호는 없느냐? 나는 왜 안 뽑아주냐? 나는 결국 커트라인 차이도 얼마 안 난다.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를 문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공항이 안전해지려면 그냥 조금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기준을 나눠야 되죠? 그 안전에 대한 문제에 네. 대해서 기준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하는 거는 그 기준일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지. 그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가 있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규직화를 해가지고 제한된 인원 속에서 공항의 보안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보안의 정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려면은 자 엎드려 싸도 해보고 전부 다 제일 잘하는 사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2016년도에 그 보안 대란이 일어났던 당시를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한 명도 비정규직인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소리 높여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자회사로 전환해야 된다. 자회사로 전환해야 된다. 어떻게 공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공항에 대해서 공항 보안 업무가 보안의 검색 되냐. 대란이라는 건요 알겠습니다. 비정규직이기 예. 때문에 난 게 아닌 게 그 확실하기 당시에는 때문에 왜 아무 그렇게 얘기한 그런 거예요. 얘기 안 잠시만요. 나왔을까요? 잠시만요. 그게 의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니까 반박할 가치가 없으니까 얘기 안 하는 게 안 하는 거죠. 잠시만요. 아니죠. 오늘 제가 네. 예상보다 이렇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약간 당황했고요. 오늘 두 분이 이게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근데 네. 물론 이제 효율성 문제도 맞는데 고용 안정성이라는 것들이 왜냐면 어쨌든 약속이 된 문제고 그런 것들이 지금 목적은 이 보안을 또 유지를 하는 것, 보안의 어떤 그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있고 고용의 안정성을 좀 더 담보를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는 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5월 12일의 그래서 저는 기준이라든지 그 논점을 이런 그렇게 것들이 좁히는 게 좋다고 예, 생각하는 게 고용 안정성만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 사람이 고용 안정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측면에서 정규직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예.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은 근무 효율이 올라가고 사람이 갑자기 보안을 더 잘한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검증될 수도 없고 근데 저는 거짓말이라 생각해요. 1년마다 이렇게 내가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이 용역 회사가 될지 안 될지 뭐 인력이 바뀔지 안 바뀔지 이런 것들에 고용 안정성이 좀 불안하다라면 아무래도 이거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좀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천공항의 자회사 정규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에서 근무 체계나 아니면 급여 체계를 다르게 가기, 복지 체계를 다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자회사지. 예. 인천공항이 갑자기 여기 자회사랑 계약 안 하고 다른 자회사랑 계약해가지고 일감이 없어지는 상황 이런 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국제공사의 자회사격인 보안회사는 고용 안정성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그 비정규직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신유진 변호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이 문제를 얘기해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 보안 검색 요원 그 전체 비정규직 뭐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서 직접 고용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의 본질은 그 보안 검색 요원에 대해서 직접 고용을 하는 건데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은 이에 대한 배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고용 안정화로만 바라볼 건 아니다. 예, 예. 공공 부분에 대해서 고용 안정화가 필요하다. 뭐 비정규직 제로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의 발단 시작은 위험에 대해서 책임지는 소재를 분명히 하자. 그렇다면 이런 안전이라는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인천공항공사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는 예. 부분. 이 대전제를 빼고 단순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렇게만 낮추고 그 자체를 그 전체 시각을 좀 폄훼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얘기를 해야지 왜 굳이 보안의 퀄리티를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하셨고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신 변호사님인데 그건 시청자들이 좀 판단을 하고요. 자, 공정성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가 발표가 난 다음에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라는 단체가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인권위 진정을 제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0대 때 공부 좀 더 했다라고 그래서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임금을 더 받는 게 그게 공정이냐라고 해서 또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자, 공정성 논란. 먼저 신 변호사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 논란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 공정성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취업 준비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뭐라고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2019년도 8월 달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그 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해서 직접 고용을 하라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왜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을 한다면 이 취업 준비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평을 안 했을까요? 이렇게 직접 고용을 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고용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때 비평을 했다면 이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인원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게 되는 인원이 1,4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인원이 1,900여 명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재밌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아마 수험생들이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 제 생각에는 예. 그 수험생들이 생각하기에 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그 일자리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경쟁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크고 그분들이 그렇게 직접 고용을 받게 된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소송도 하고 투쟁도 하고 어렵게 쟁취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인천공항공사에서는 굉장히 쉽게 어느 날 대통령이 갔더니 약속을 하고 그냥 바로 쉽게 이렇게 직접 고용을 된 것이 아니냐. 누군가는 어렵게 쟁취하는데 누군가는 쉽게 쟁취한다. 나는 어렵게 쟁취하는 쪽인데 저렇게 쉽게 쟁취하는 쪽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한 것 같다. 네, 이런 그런 느낌을 시각을 받았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음. 그렇다면 한 번쯤은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만 그 일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단순히 저건 너무 쉬워라고 비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결국에는 의원. 우리 예. 사회에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때나 이럴 때는 보통 전환의 합의점이 어디까지 갔냐면 무기계약직이라는 것까지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요소 중에서 고용의 안정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처우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해 해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보통 이제 합의가 됐는데 보통은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다음 합의된 선이 자회사 직고용 정도일 거다. 자회사 이제 정규직화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도로공사에도 처음에 그렇게 갔죠. 그리고 다수의 인원들이 거기에 동의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일부 이제 투쟁을 통해 가지고 정규직화에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과연 도로공사, 문재인 정부의 도로공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로공사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발령을 냈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 실제로 뭐 인터뷰도 하셨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분인데 강원도에 있는 졸음쉼터, 말이 좋아서 졸음쉼터지 졸음쉼터는 화장실 청소입니다. 거기에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예. 아까 신유진 변호사가 말했던 그 성공적인 정규직 전환에 성공하신 분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그 화성시에 사시는 분인데 인터뷰했는데 강원도의 졸음쉼터에 화장실 청소하고 다니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도로공사에서도 이런 어쨌든 준비되지 않은 정규직화에 대해 가지고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뭐 더 나은 형태의 고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뭐 그것도 말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공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예. 그 공기업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 지금 우리 공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예. 인건비 총액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기업은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뭐 만약에 그런 인건비 총액제나 이런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계속 사람을 뽑아요 관리자들이. 그래가지고 나는 관리직으로 앉아가지고 놀고 밑에 사람들 일 시키고 뭐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총액제를 두고 있는 건데 이번 정부는 정규직화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있다면은 인건비 총액제도 그 공기업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기업 자체가 방만해지는 것을 이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 청구서가 언제 날아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도로공사를 굉장히 긍정적인 모델을 말씀하시길래 그분들 지금 졸음쉼터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기사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지금- 잠깐만, 예. 지금 저희가 갈 길이 멀어요. 예. 지금 너무 초반에 지금 예. 뜨거워가지고 자, 신 변호사님 짧게 네. 그러면 네, 짧게 네, 한마디 네. 반론하시고 지금 넘어갈게요. 굉장히 예. 약간 의아한 지점이 생겼는데 예. 자회사 고용은 괜찮은데 직접 고용은 안 된다라고 하셨던 그 전 최고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직접 고용인데 처우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것도 예. 나쁘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인지 자회사 고용 그렇지만 처우는 동일하게 직접 고용 처우는 동일하게 어떤 것인지 결코 그
그 중심이 잘 서지가 않는 것 같은. 자회사 정규직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회사 정규직을 해가지고 지금 보통 뭐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보안자회사를 하려고 할 때 본인들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회사에서의 급여 체제와 복리후생 체제 같은 것들, 직급 체계를 다르게 가져가고 예를 들어 순환 배치라든지 이런 교류, 인적 교류라는 거 있어가지고 하나의 장벽을 두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뭐 어떤 장벽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정규직화라 그러면은 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항상 전환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임금이나 복지에 대해서 다소간의 뭐 차이가 있다면은 그 격차를 좀 좁히기 위한 자회사 알겠습니다. 정규직 예, 이런 예. 단계들이 있는 것인데 예, 알겠고요. 한 방에 다 올려버린다고 하면은 뭐가 자, 됩니까? 그러니까 두 분의 쟁점은 이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네.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금 이게 성급했다.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한 번에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가 지금 그래서 부작용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신 변호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대승적으로 지금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감수를 하고서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안전 틀린- 부분에 국한해서요. 안전 부분에 네. 국한해서 네. 예, 그렇게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실제 사례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제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노원구 서비스 공단이 파업을 선언하고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현재는 노조와 공단의 입장이 접점이 안 보이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노원구에서는 지역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노원구 서비스공단 무기계약직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공단별로 정면전장 쟁취하자! 현재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무기계약직 직원은 157명,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현재 노조조합원들은 현업에 복귀했지만 정규직 전환과 고령 친화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여가 그냥 계약직과 똑같습니다. 심지어 성과급 같은 경우는 한 5배에서 9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정규직을 해달라. 그리고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 서비스공단도 이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단 경영의 근간을 흔들게 되고 특정 직종의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아울러 노원구청은 일반직 전환은 노원구 재정 여건과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조와 공단, 장기적으로 치닫는 이들의 갈등을 집중 분석합니다.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령 친화적인 정년 연장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직 전환 요구에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에 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8급에 준하는 임금으로 달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단에서는 지금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노원구예요. 네. 지역구시잖아요. 지금 그쪽 당협위원장이고. 예. 이거 사태 좀 알고 계십니까? 뭐 저에게도 많은 연락이 왔고요. 예, 예. 실질적으로 당원 중에도 이 문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쪽 노조 쪽에서 지금 정규직으로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근데 대해서 뭐 노원구라는 곳이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서비스 공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수익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크게 수익이 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매출 구조라는 건 사실 변화하기 어렵고요. 예를 들어 주차장 요금을 갑자기 올리거나 이러지 않는 한, 축구장 이용료나 이런 거 올리지 않는 한,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쨌든 뭐 생활 물가와도 관계가 있는 지점이라 가지고 급격하게 매출 인상이 어렵고 그래서 비용 구조 자체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300명 가까운 인원이 고용돼 있지만 이 고용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벅찬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제 뭐 노조 쪽에서는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처우 개선을 요구하겠지만은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앞으로 또 추가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예,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매출 구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가 개발 사업을 벌이고 이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뭐 최대한 뭐 노조와 아니면 공단 간의 이견을 좁히려고 이제 정치인들도 노력하고 또 그리고 공단에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정규직화라는 건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규직화 반대하시는 겁니까? 지금 300표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표로 따지기 시작하면요. 예. 이거 한다고 해서 300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좀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우리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 네, 저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모든 분야, 뭐 공공 부분의 모든 분야를 뭐 정규직화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은 아니었고요. 예,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안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규직 그리고 직접 고용 방식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이 노원구 서비스 공단 사례에서 보면은 여기 쟁점은 좀 달라요. 예, 왜냐하면 쟁점 여기는 첫 번째가 정년 연장을 원하시는 거고요. 예. 두 번째가 그냥 정규직화가 아니라 일반직으로 전환이에요. 이분들은 예, 예. 이미 사실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지만 정년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뭐 단순히 임금뿐만 아니라 직무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기계약직의 어떤 계약 조건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군요. 정년 연장이라는 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간만에 이 방송 시작하고 처음으로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이런 훈훈한 장면을 목격하고 계시는데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은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일치가 된 것 같아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금 어떤 대한민국의 여건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힘들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고. 특히 이제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는 신 변호사님도 약간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그거는 직무 때문에. 네. 직무 때문에. 네. 계속 나오는 네. 공정성의 네, 얘기가 오늘. 뭐냐면요. 네, 말씀해 결국에는 이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과거에 이분들이 취업할 때 그때 그의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그 수준에 맞는 경쟁을 치렀느냐라는 예. 것이 계속 이제 공정성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쉽게 고용이 됐는데 갑자기 전환이 돼버리면은 자 뭔가, 보세요. 예.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근무 형태나 아니면 직업의 매력도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과거에 예, 비해서.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또 이제 뭐 정규직화가 되고 사실상 공무원이니까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은 예. 이거는 여러 가지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연금체계 다른 것에 편입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분들이 처음에 이런 서비스 공단에 이런 주차 관리직이나 이런 데 지원했을 때 계약직으로 그때와는 근무 조건과 일자리의 특성 아니면 하는 일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도 해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인원 이게 저희 이제 하태경 의원이 언급했던 건데 예. 자리 있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를 하고 그리고 대신 사람은 바로 옮겨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직군에 만약에 정규직이 필요한 직군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공공명예에서 그걸 정규직화돼 다만 사람은 그대로 옮겨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공개 채용 절차를 다시 밟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고 나서 공개 채용 절차를 다시 밟으실 생각이 있냐 물어보면 이분들이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미화, 주차, 경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을 좀 해달라는 거고 강북구 주변에 이제 노원구 주변에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에서는 이미 정년 연장이 시행 중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노원구만 못 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의견을 이거는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예. 노원구의 그 합의, 노원구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북구라든지 다른 구에서는 이미 정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거든요. 네. 이거는 노원구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문제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것을 위해서 단순한 투쟁을 한다면 오히려 합의를 이끌어내긴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 뭐 노원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경정 예산을 통해서 처우 개선에는 좀 힘써 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예. 단순히 다른 구와의 비교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이 위원은 주차 어떻게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예. 동네에서 보면은요 상당히 뭐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직군이라는 것이 뭐 급여가 많고 이렇진 않지만은 예. 고령 친화 직군이 아까 얘기했듯이 고령인 분들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일자리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 정년을 65세로 한다 했을 때 결국은 여럿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뭐 특정인이 더 길게 독점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것들은 지역 사회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은 지금 훈훈한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훈훈한 방송을 보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두 분의 의견이 오늘 일치한 부분과 좀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방송을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했던 게 모든 비정규직을 지금 정규직화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 아닌 부분은 나눠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안전 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신유진 변호사님은 강하게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떤 뭐 공항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공정성의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충돌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자 비정규직 문제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가 좀 더 근원적인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비정규직 문제 한국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좀 근본적인 문제. 저는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정규직이 어쨌든 특권이라고 하는 것들, 고용 안정성 특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대수술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대수술 어떤 식으로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계속 얘기하지만은 자 아까 도로공사 얘기도 나왔지만요. 하이패스를 통해 가지고 수납원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럼 수납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했을 때는 그분들이 수납원에서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를 우선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그를 위해서는 그 전부터 도로공사가 그분들을 재교육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진행했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전환을 시켰어야죠. 근데 예, 그렇게 예.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각 공사나 아니면 뭐 일반 기업들은 알아서 합니다. 예. 각 공기업에서는 앞으로 수요가 거의 전무해지는 직군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고용이 있다면은 우선 공사가 고용한 인원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가지고 직무 전환이 가능한 형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예, 예. 교육 등의 의무까지 떠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실제로 그 직군이 뭐 실질적인 뭐 의미가 없는 직군이 되었을 때 예.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그 조직에 대해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 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수납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직종 전환을 해가지고 뭐 다른 곳에 근무하게 한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서의 직종 전환이니까 예, 외부에서 예. 들어온 사람과 다르게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일정한 경쟁을 통해서요. 예.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은 저는 이런 식으로 뭐 직업 안정성이란 이유만으로 도저히 이제는 필요 없는 직군에 대해 가지고 고용을 유지한다. 뭐 이런 건 앞으로 제 생각에는 굉장한 비효율을 양산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신유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래서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뭐 정규직해야 되고 정년을 반드시 보장해야 되고 이런 입장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안전 부분은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책임 회피 소재 문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뭐 고용 안정 정년 보장이라고 확대할 것이 아니고 안전에 좀 중심을 둬서 문제를 예.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뭐 공약 1호라서가 아니라 그 인천공항 안전 부분의 문제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확실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안전 불감증은 이제 그만 깨놔야 된다. 깨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근데 자꾸 안전 측에서는 안전 예, 계속 그래서 이분들이 정규직을 해가지고 고용을 유지하면 안전이 더 강화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그냥 제가 막연하게 생각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어쨌든 일반적인 본사의 어쨌든 보수 체계에 편입되면은 예. 제 생각엔 이분들이 웬만해서는 다른 직장 가고 싶은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 앞으로 한 40년 동안 근무하세요. 20대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40년 뒤에 60세가 넘어가지고 보안 검색을 하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외주화가 안 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부분을 단지 인천공항에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비정규직인 경우에 사실은 이것이 정규직화됐을 때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위험을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다. 예. 그것이 생긴다. 나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한정돼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스크린도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사실은 가장 먼저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가 있다. 뭐 그- 김용균 씨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예, 그것 예. 때문에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특히 공공기관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어디 있느냐를 조사를 하고 굉장히 많은 연구 용역을 줬고 그래서 2016년도에 예. 사실은 그런 연구 용역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슨 갑자기 뭐 고용 뭐 보장해주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역 예. 다 읽어보면요. 전 보안의 전문성 예, 예.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보안 자회사 설립하는 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자, 보고서를 다 읽어보시면 예, 돼요. 저도 거기. 자, 보고서를 질문을 많이 좀 읽어봤기 드릴게요. 때문에 예, 드리는 전문 말씀이고요. 보안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2016년도 적합하다 돼 당시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제가 좀 좋겠어요.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방금 그 말씀하셨어요.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게 비정규직을 바로 본 회사로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흡수하는 방법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공공부문 하라라고 해서 많은 그 지금 회사들은 또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일종의 하나의 해법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신 변호사님. 저는 그 예. 자회사 전환 방식에 대해서 자회사 전환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무조건적으로 자회사는 괜찮고 여기로 들어오면 어떤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는 좀 반대하고요. 사실 자회사 전환일 경우에도 서로의 신뢰가 확고하다면 저는 문제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회사인 경우에 지금 이준석 최고는 뭐 이런 경우 자회사도 고용이 보장된다라고 하는데 자회사 전환을 피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부분에 이제 전문가들과도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하면서 예. 들었지만 이 자회사 전환일 경우에는 일단 파업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쉽게 자회사를 폐업할 수가 있다. 없애버린다고 폐업할 하더라고요. 수 있다. 예. 그런 얘기가 저만 아는 것도 아니고 진행자만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회사라는 것이 과연 이걸 직접 책임질 수 있는 떠안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일종의 꼼수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그거를- 보시는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극단적인 최고위원. 상황 예. 말씀하시는데 예.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이 인천국제공항 보안자회사를 1,900명의 직원을 두고 설립해가지고 운영하다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회사를 전손 처리하고 갑자기 회사 없애버린다. 그것이야말로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거를 막는 게 이준석 최고는 극단적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가 하는 표현은 그건 극단적인 그건 표현을 하시네요. 인신공격이고요. 네. 그러니까 왜 네. 폐업을 어떻게 합니까?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 보안자회사 어떻게 폐업합니까?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극단적인 예로 항상 몰고 가시면서 아니, 아까 폐업을 예를 얘기하셨잖아요. 들었을 때도 굉장히 폐업을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예가 있다는 의견을 저는 많이 들었고요. 그건 어떤 김준일 정신 대표도 나간 사람이 알고 그런 있잖아요. 의견 제시하면 어떻게 김준일 폐업합니까? 진행자도 알고 있는 자, 사건에 대해서 잠시만요.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자, 폐업한다고 알지 설명해 못하는 부분에 주세요. 대해서 설명하시면 안 되겠죠. 아니 말씀하시면 어떻게 안 되겠죠. 폐업한다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 누가? 진행자님도 제가 의견이 좀 있잖아요. 정리를 할게요. 예. 실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자회사로 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 몇 개의 자회사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자회사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여기를 없애고 다른 데로 이제 뭐 고용을 한다든지 새로 인력을 뽑아서 이런 것들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들 청소- 사기업에 국한해서 한 얘기고 저희 예, 예. 공기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인천국제공항의 자회사를 만약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국토부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민주당 정부는 어떤 정부길래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해요? 지금 그 사건 지금 자회사로 전환한 다음에 폐업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런 시나리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일이 일어나지 실제로 않았지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런 극단적인 있는데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극단적인 알겠습니다. 거죠. 이 정부가 돌면 본인이 가능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잠깐만요. 자, 불가능하다. 너무 많이 나가셨고요. 말씀하시는 잠깐만. 거지. 자, 이제 저희가 좀 진정을 하시고요. 예.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기업 영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저도 만한 문재인 정부가 무슨 짓 할지 모르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저도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두 분의가 다 이해가 돼요. 황희정순 같은 얘기인데 다 이해가 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떤 뭐 두 대통령과 행정부의 어떤 묘안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고 굵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끈한 한마디 부탁드리겠는데 먼저 신유진 변호사님부터. 저기 이준석 최고. 이준석 최고위원부터. 이건 마지막까지 신경전에. 네. 자, 이준석 최고위원부터 그러면. 네, 절대 할 수 없는 정책들을 홍보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 하나의 공약으로 삼고 이러는 것들은 앞으로는 좀 지양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정규직화를 한다는 선의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지만은 선의와 이제 공정의 가치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선의와 공정이 충돌한다. 충돌할 수 있다. 선의만 열거할 것 같으면 정치하기 정말 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유진 변호사님. 저는 이 사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일관적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 뭐 공정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전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역량이 안 됐다면 지금까지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분들의 역량을 지금까지 했던 일로 평가받고 그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뭐 정년 보장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건비 절감으로 그 부분을 평가절하하지 말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안전 부분만큼은 우리가 챙기고 네. 평가절하하지 말자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공정성은 신뢰받는 정책과 조직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다시는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그리고 세심한 대책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